땅과 바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덮고 있는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모든 자연은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질을 카오스라고 불렀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태초는 바로 이 카오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 물과 시간마저 뒤섞여 있던 혼돈의 존재, 무한하고 어둡기만 한 카오스에서는 세상을 형성할 모든 것이 뒤섞여 이성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카오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존재는 최초의 신인 에로스였죠. 흔히들 에로스라 하면 에로스의 영어식 발음인 큐피드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러한 귀여운 모습의 큐피드는 후에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표현되었을 때의 모습일 뿐, 초창기의 에로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모든 생명을 잉태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태초의 신입니다. 결국 신화에서 일어난 온갖 유쾌하거나 섬뜩한 일들은 전부 사랑의 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에로스는 이어서 나타난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와 밤의 여신인 닉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였고, 이에 가이아와 닉스는 새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비옥하고 만물의 어머니로 불리는 가이아 여신은 정말 이것저것 잔뜩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런 가이아에 비해서 에로스의 힘이 미치지 못한 존재도 있었는데요. 바로 지하세계로 간 타르타로스였습니다. 가이아가 살아있는 땅이라면 타르타로스는 황량하고 죽어있는 땅으로 태초의 신인 에로스조차도 타르타로스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요. 타르타로스는 그 특징에 걸맞게 명계의 땅, 그 중에서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후대의 후손을 만들기는커녕 괴물을 가두는 감옥으로 활용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시작은 에로스와 가이아, 그리고 닉스와 타르타로스로부터 시작되었죠. 가이아가 맨 처음 낳은 자식은 하늘이자 천공의 신인 우라노스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바다 그 자체이자 바다의 신인 폰토스를 낳았고, 이로써 세상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로서 구별되기 시작하였죠. 가이아가 낳은 드넓은 창공은 자연스레 세상 모든 땅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자신을 덮치는 우라노스와 결합하며 새로운 존재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 12명의 거인이 태어나게 됐는데, 땅과 하늘의 자식인 만큼 그들은 그 몸집이 너무나도 거대하여 티탄, 영어식 발음으로 타이탄이라고 불렸습니다. 12이나 낳던 가이아였지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티탄 신족들은 단지 몸집이 거대했을 뿐 생김새는 보통의 신들과 같았으니까요. 문제는 가이아가 다음으로 낳은 자식들인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 삼형제와 50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였습니다. 이들은 흉측한 생김새뿐 아니라 뛰어난 손재주와 엄청난 괴력을 지녔기에 마치 괴물과도 같았고, 대지를 가를 수 있는 그 힘은 지금까지의 티탄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의 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라노스는 6이나 되는 이 꺼림칙하고 두려운 자식들을 못마땅히 여겼고, 결국 꼼짝도 할 수 없게 사슬로 꽁꽁 묶어 지하보다 더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죠. 이에 가이아는 설령 흉측한 괴물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들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던져 버렸다는 사실에 앙금을 품게 되었고, 곧이어 무시무시한 복수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이아는 먼저 강철 같은 돌을 사용하여 거대한 낫을 만들었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하는데요. 티탄들은 아버지를 거세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에 오랫동안 가이아의 명을 따르지 않고 몸을 사렸지만, 결국 막내인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하기로 자청합니다.
크로노스는 거대한 낫을 들고 어김없이 가이아를 덮으며 땅으로 내려오는 우라노스를 습격하였고, 그는 왼손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잡은 뒤 오른손에 거대한 낫으로 베어버렸죠. 이때 우라노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거세된 성기에서 하얀 거품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더니 이윽고 그 거품 속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여성이 바로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였죠. 참고로 아프로디테의 미모에 반한 에로스가 여신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기에 지금의 큐피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한편 아버지의 성기를 다룬 크로노스는 티탄들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이며 왕위로 오른 크로노스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역시 자식들이 언젠가 칼끝을 겨누어 왕위를 빼앗게 될 것이라는 가이아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을 들은 크로노스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고, 크로노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해결책을 갈구하던 끝에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식들을 없애버리자는 계획이었죠. 그리하여 크로노스는 레아가 자식들을 낳는 그 순간 모조리 집어삼켰고, 레아는 자식이 산채로 잡아먹히는 충격적인 모습을 5번이나 보아야 했습니다. 레아는 결국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기 제우스를 몰래 빼돌리게 되는데요. 그녀는 동굴에 아기를 숨긴 뒤 울음소리를 숨기기 위해 방패를 두드렸고, 그렇게 레아의 극진한 보호 아래 제우스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장한 아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산채로 잡아먹은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자식들을 잡아먹었지만 신들은 불사의 몸이었기에 그들은 아직도 뱃속에서 살아 있었는데요. 제우스는 가장 먼저 구토제를 먹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아버지와 그를 따르던 티탄 신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죠. 제우스는 형제들과 그를 따르는 다른 신들과 함께 올림포스 산에 진을 쳤고, 그렇게 제우스를 필두로 한 올림포스의 신들과 티탄 신족들 간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10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그 기간 내내 하늘의 지붕은 흔들리며 신음하였고, 땅과 넓은 바다에도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측의 힘의 균형은 팽팽하였고, 불사였던 신들의 싸움은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가 만물의 어머니인 가이아를 찾아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가이아에게 조언을 구해 우라노스가 심연에 던져넣었던 티탄들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슬에 꽁꽁 묶여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꺼내주었죠. 그들은 보답으로 제우스의 아군이 되어주었고,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였습니다. 키클롭스 삼형제는 뛰어난 손재주로 강력한 무기들을 담금질하였고, 제우스는 그 유명한 번개라는 무기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또한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는 100개의 팔로 거대한 바위들을 던지며 티탄 신족들을 제압하였습니다. 티탄 신족들은 천지를 가르는 번개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바위들 앞에 결국 올림포스 신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 제우스는 패배한 티탄 신족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리면서 첫 번째 신들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티탄 신족들을 몰아낸 올림포스 신들은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한 그들은 가장 먼저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세상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던 그들은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로 하늘은 제우스가, 바다는 포세이돈이,
지하 세계는 하데스가 다스리게 되었으며 전쟁의 필두에 선 제우스는 사실상 신들의 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 제우스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올림포스 신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올림포스는 제우스와 그의 아내인 헤라, 제우스의 형인 포세이돈, 제우스의 누이인 헤스티아와 데메테르,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딸들과 얼떨결에 태어난 고모까지,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올림포스의 최고 자리인 12신으로 추앙되었고, 그들은 해발 3000m의 올림포스 산에서 사실상 하늘의 위치에서 호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회의를 거쳐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간들을 만들기로 결심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불러 진흙으로 신을 닮은 모양의 인간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최고신의 명에 따라 정성스레 인간을 만들었지만 겉모습만 그럴싸한 신들일 뿐 특별히 이렇다 할 능력도 없는 그저 무지한 벌거숭이들이었죠. 그리고 제우스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을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지켜보았습니다. 제우스의 입장에선 인간은 나약하고 볼품없는 거의 원숭이와 별반 차이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이는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프로메테우스의 생각만은 이와 달랐습니다. 보통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에는 남들보다 더한 애정을 가지게 되듯이 프로메테우스 역시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높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는 원숭이 마냥 뛰어노는 인간들에게 신들의 도구였던 불을 훔쳐서 가져다 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식으로 요청해봤자 인간을 벌레 보듯 하는 제우스가 절대로 불을 내줄 리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불을 받은 인간들은 다른 동물을 정복할 무기와 토지를 경작할 도구를 만들 수 있었고,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흡족한 반면 제우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요. 안 그래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 신을 속이다가 한 번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불사의 몸을 가진 신이었기 때문에 쪼아먹힌 간이 저녁이면 다시 리필이 되었는데요. 그 덕에 그는 매일 아침 독수리의 아침 메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프로메테우스가 주도하였다고는 하나 제우스는 훔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들 역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제우스는 아리따운 인간 여성인 판도라를 만들었는데요.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온갖 신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선물받은 재색을 겸비한 미인입니다. 제우스는 이러한 판도라를 완성하면서 마지막으로 호기심이라는 감정과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온갖 재앙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우스는 왜 하필 여성으로 만들어서 보낸 것일까요? 사실 상자뿐 아니라 여성 그 자체를 재앙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본래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한 인간들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판도라를 처음 기록한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세상은 남자들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여자가 나타나더니 남자들은 이 여자라는 존재의 탄생 때문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변하였고, 이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처량한 싱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한 고대 그리스 사회와 헤시오도스가 여성 혐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여성은 남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한편 지상으로 내려온 판도라는 호기심에 이끌려 절대로 열지 말라는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상자에는 폭력, 배신, 질투, 원한뿐 아니라 질병이나 전염병,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온갖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었고, 이것들은 무서운 속도로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인간들은 관절염에 시달리면서도
틈만 나면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하였고 세상에는 죄악과 폭력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게 되었죠. 이 모든 건 제우스의 계획대로였으나 생각보다 더욱 날뛰는 인간들을 보면서 결국 홍수를 일으켜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천둥과 하늘의 신인 제우스는 세상 구름들을 모두 불러 모아 비를 폭포처럼 쏟아내었고, 물과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강을 넘치게 할 뿐 아니라 해저에 지진을 일으켜 해일을 유발시켰습니다. 세상에는 물난리가 일어나며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갔고 지상은 인간과 동물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해수면은 높은 탑도 잠길 만큼 끝없이 높아졌고 날다 지친 새들은 물속으로 힘없이 떨어졌죠. 그렇게 홍수는 9일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이는 세상에서 인류를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읽고 방주를 만들어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아내인 퀴라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보는 잘하는 이름답게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지하였고 자신의 아들에게 대비하라고 일러둔 것이었죠. 그렇게 홍수를 피해 살아남은 데우칼리온과 퀴라는 파르나소스 산에 도달하였고 2명 빼고 죄다 죽여놓은 신들은 화를 가라앉히며 이들에게 신탁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지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대지인 가이아를 가리키고 뼈는 대지를 이루는 돌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렇게 이해한 이들은 등 뒤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은 용맹하고 강인한 능력들을 지닌 영웅들이 많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영웅의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죠. 영웅의 시대에선 용맹한 영웅들이 줄줄이 태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눈을 마주치면 돌이 된다는 메두사를 뵌 페르세우스, 다이달로스의 미궁 속 괴물인 미노타우루스를 해치운 테세우스, 그리고 9개의 맹독을 가진 뱀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를 처치한 그리스의 대영웅인 헤라클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웅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 혹은 신과 인간의 혈통을 가진 자들로 주로 그 시대를 주름잡던 흉측한 괴수들을 퇴치하는 과업을 달성하였는데요. 특히 헤라클레스는 올림포스에 다가올 신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영웅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헤라클레스를 박해하기 위해 기막힌 짓을 하는데요. 그는 알크메네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으로 변장하여 유부녀의 침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크메네는 전쟁터에 나가있던 남편이 돌아온 줄로만 알고 제우스와 사랑을 나눴고 제우스는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사흘 동안 나오지 말라고 명하면서 그 덕에 몇 배로 길어진 밤 동안 헤라클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헤라클레스가 태어나지만 아기였던 그를 덮치는 뱀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뱀을 목졸라 죽이는 비범한 능력을 보였고 이를 시작으로 제 아무리 날선 무기로도 상처 하나 낼 수 없다는 네메이아의 사자를 목을 졸라 숨통을 끊고 신들조차 두려워한다는 맹독을 가진 히드라를 처치하고 산에 사는 집채만한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오거나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광대한 외양간을 하루 만에 혼자서 청소하거나 심지어 산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저승으로 내려가 문지기 역할을 맡던 케로베로스를 제압하여 강제로 명계 밖으로 끄집어내어 산채로 잡아오는 등 그에게 부여된 12개의 과업들을 차례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괴물을 잡으며 더욱 강해진 그는 다가올 또 다른 신들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죠. 한편 전쟁에서 패배한 티탄들이 타르타루스에 갇히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에 분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아였죠. 또 자식들을 가둔 것에 열받은 가이아는 제우스를 공격할 괴수들을 차례로 낳았습니다. 그녀는 제우스를 위해서 특제로 준비된 신들의 손에는 결코 죽지 않는 기간테스라는 괴수들을 준비하였고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올림포스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기간토 마키아라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해 예언을 들었던 제우스는 이미 반신반인인 헤라클레스를 준비해 두었고, 신들의 지원을 받은 헤라클레스는 차례로 괴수들을 퇴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기간테스가 두들겨 맞자 가이아는 더욱 분개하였고, 더더욱 강력한 괴수를 낳기 위해 태초의 신이자 지옥의 밑바닥인 타르타로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티포는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이었는데요. 머리는 용의 모습으로 100개가 있었고, 키는 구름을 뚫을 정도로 거대하였으며, 양팔을 벌리면 하늘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항상 거센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쳤고, 사람들은 티폰을 폭풍의 신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태초의 신들에게 특제 제작된 티폰은 올림포스로 쳐들어갔고, 티폰을 본 신들은 겁에 질리며 올림포스를 버리고 이집트로 달아났습니다.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은 제우스만이 티폰과 맞서 싸우게 되죠. 제우스는 번개와 크로노스가 사용하던 낫으로 무장하였고, 번개를 내리치며 티폰에게 중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추격하던 도중 반격을 세게 당하며 그는 결국 패배하였고, 제우스는 팔다리에 힘줄이 잘리며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기교와 도둑질에 뛰어난 헤르메스와 판이라는 신이 제우스의 힘줄을 몰래 훔쳐 다시 붙여주었고, 제우스는 방심하던 티폰을 급습하며 제압하게 되죠. 그리고 가이아는 최종 병기마저 패배하자 더 이상 제우스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기간토 마키아 역시 제우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영웅의 시대는 뛰어나고 용맹한 남성들뿐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아름답다는 헬레네도 태어난 시기입니다. 제우스의 딸로 태어난 헬레네는 그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이 그녀의 배필이 되고 싶어 했죠. 당시 스파르타의 딸로 키워지던 헬레네를 찾아 세계 각지에서 왕족들과 영웅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었고, 용맹하던 영웅들은 헬레네를 두고 싸움을 벌일 판이었습니다. 이때 힘보단 지혜가 높은 영웅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헬레네 자신이 직접 신랑을 고르게 하고 다른 구원자들은 이에 승복하며, 만일 그 결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들 힘을 합쳐 헬레네가 고른 남편을 돕겠다고 맹세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모두들 찬성하였고, 헬레네는 어쩌다 보니 남편감을 골라야 했죠. 그녀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케네의 왕의 형제인 메넬라우스라는 남성을 골랐고,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와 결혼하면서 스파르타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죠. 헬레네의 결혼식 다음으로 이번에는 올림포스 신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모든 신들이 참여하던 이 연회에서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였는데요. 그녀는 하필 불화의 여신이기에 초대받지 못하였는데, 에리스는 이에 분개합니다. 그리곤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지 않은 대가로 결혼식에 불화를 일으키기로 결심하게 되죠. 에리스는 결혼식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문구를 적은 황금 사과 하나를 선물로 보냈는데, 순간 이 문구에 반응한 여신이 3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당연히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였고, 다른 한 명은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그리고 왜인진 모르나 결혼과 가정의 신인 헤라였습니다. 3명의 여신은 사과는 자신에게 온 것이라며 다투었고, 자연스레 최고신인 제우스에게 판결을 부탁하였죠. 제우스는 딸이던 아내이던 고모이던 누구를 선택해도 지뢰임을 알고 있었기에 파리스라는 트로이의 인간 왕자에게 그 결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결정권이 인간에게 넘어가자 새 여신은 그를 현혹하기로 하였고, 한 가지씩의 선물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헤라는 자신을 고를 경우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선물을, 아테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선물해주겠다고 제안하였죠. 파리스는 권력이냐 명예냐 사랑이냐 중에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였죠. 파리스는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다른 두 여신에게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헤라와 아테나가 파리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죠. 이제 아프로디테는 세계 제일의 미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데요. 하필이면 그 미녀가 유부녀인 헬레네였습니다. 인간의 법 따윈 신경 쓸 리 없는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헬레네를 유혹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고, 파리스는 그녀를 찾아가 유혹합니다. 이때 헬레네는 사실상 반강제로 선택한 남편보다는 갑자기 찾아온 매력적인 왕자님을 선택하였고, 둘은 트로이로 돌아간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결혼했다는 소식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면서 스파르타 왕은 자신의 왕비를 납치한 범인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웅들은 스파르타에서 했던 맹세에 따라 헬레네의 남편을 돕기로 하였고, 그리스는 트로이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스파르타를 포함한 그리스와 트로이 전면 전쟁인 트로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영웅들뿐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직접 관여한 전쟁이었는데요. 파리스가 선택한 아프로디테는 트로이군을,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아테나와 헤라는 그리스군을, 거기에 트로이나 그리스에 자손이 있던 신들은 각자 자손들의 국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스군은 수많은 영웅, 특히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킬레우스를 필두로 1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트로이의 마지막 성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총사령관인 헥토르를 죽이지만 파리스가 쏜 독화살에 유일한 약점이었던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우스 건이 맞으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투에 수많은 영웅들이 전사하였고, 마지막으로 트로이의 난공불락에 요새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스는 이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 트로이의 목마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리스군은 텅 빈 거대한 목마를 만든 뒤 그 안에 병사들과 영웅들이 몸을 숨겼고, 나머지 군사들은 목마를 남겨둔 채 마치 철수한 듯이 몸을 감추었습니다. 철수한 한복판에 목마가 있다는 게 이상했지만, 그리스군은 이 목마가 대규모 제사의 상징물이라는 정당성을 미리 부여해 놓은 상태였고, 트로이군은 오랜 전쟁에 지친 적이 철수했다고 착각하면서 전리품으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게 되죠. 그날 밤 그들은 승리의 잔치를 열었고, 술과 음식들을 밤새 즐겼습니다. 얼마 안가 트로이군은 술에 취해 잠들게 되었고, 그 사이 그리스군이 목마에서 빠져나오며 성문을 열게 되죠. 그렇게 난공불락에 활짝 열린 성문으로 수많은 그리스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트로이군은 속절없이 쓰러져갔고, 마지막 성이 함락당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트로이의 모든 남자들은 몰살당했고, 여자들은 모두 노예로 전락하였죠. 그리고 스파르타 왕은 자신을 배신한 헬레네를 단칼에 배려했으나, 그러기엔 여전히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결국 그녀를 데리고 스파르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과 전쟁의 여파로 인해 수많은 영웅들이 전사하였고, 머지않아 영웅의 종족은 이를 계기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영웅의 시대가 끝난과 함께 신화의 시대도 끝이 났고, 그 뒤로는 현재의 인간들이 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구전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180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트로이의 전쟁을 신화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줄거리를 잡느라 생략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생략하기엔 너무도 아까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줄거리뿐 아니라 왜 제우스는 바람을 피우는지, 이건 그리스 신화인데 로마는 왜 붙어있는지, 얘네들은 동성애가 왜 이리 많은지, 앞으로 이런 주제들도 다뤄 보려 합니다. 그럼 사랑의 힘으로 시작해서 사랑 때문에 끝나는 그리스 신화, 총 정리편은 여기까지입니다. You gotta know I'm all yours. But when I say what's that about?